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재미를 선사하는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겨울밤이 점점 깊어가네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휴식과 꿀잠 청해보세요. 오늘은 사명대사 이야기 등 재미있는 설화와 민담 여러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명대사가 된 임진사. 옛날 밀양무안면에 임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사과에 급제해서 임진사라고 불렸는데 전처가 아들 하나를 낳고 죽어서 다시 결혼을 했어요. 후처도 아들 하나를 낳았죠. 전처가 낳은 큰아들이 장성해서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신랑 신부가 모두 깊은 잠이 들었는데 임진사 후처의 몸종이 남편을 시켜 새 신랑을 죽이게 했어요. 신랑의 목을 베어서 명주수건으로 꽁꽁 동여맨 다음 항아리에 넣어서 다락에 숨겼어요. 새벽에 신부가 눈을 떠보니 신랑이 목이 잘린 채로 그 지경이 된 거죠. 신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된 거죠. 신부는 시집 식구들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임진사 댁은 난리가 났어요. 신랑은 죽고 신부는 도망갔으니 오죽하겠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새색시가 다른 남자 시켜서 죽인 거다. 이 일을 꾸민 임진사의 후처는 몸종 부부에게 땅을 떼어주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첫날 밤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신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신랑의 한을 풀고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고 전국을 떠도는 박물 장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섣달 금음날 색시는 어느 농가에 들어가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금음날이라 할멈은 떡방아를 찌우러 가고 영감은 낮잠을 자며 잠꼬대를 하는데 아이고, 내가 안 죽였다. 내가 안 죽였다. 그 새신랑 내가 안 죽였다. 내가 왜 죽이겠나. 직감적으로 무슨 사연이 있다고 생각한 색시는 영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바로 말하시오. 누굴 죽였소? 밀양 임진사 아들을 내가 죽였소. 첫날 밤에. 왜 그랬소? 임진사 댁 후처가 시켰소. 논도 주고 종문서도 봐줄라 그래서 그리 했소. 그래? 그럼 신랑 목을 베어서 어찌했소? 임진사 댁 안방 다락에 숨겨놨소. 그 다음날 색시는 곧장 밀양 임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아들의 산소에 갔다 오던 임진사와 마주쳤죠. 색시는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큰 며느리입니다. 임진사는 깜짝 놀라 나는 너 같은 며느리는 없다. 아버님, 제 남편의 원수를 찾았습니다. 임진사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 안방 다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과연 항아리 안에 아들의 머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을 품고 죽어간 아들은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임진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며느리에게 주고 그 길로 묘양산의 서산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임진사가 바로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끈 그 유명한 사명대사입니다. 사명대사의 도술. 사명대사가 일본에 건너갔을 때의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살아있는 부처님이 온다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죠. 일왕은 사명대사를 시험하려고 길가에 병풍을 세워 두었습니다. 사명대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병풍의 글자를 전부 외웠죠. 마침 일왕이 사명대사에게
병풍에 있는 글자를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명대사가 중간에 몇 글자를 빼먹은 거예요. 일왕이 물었습니다. 한편은 어째서 외우지 않았는가? 내 분명 다 외워보라 하였거늘. 왜? 한편은 안 보이는 걸 어쩌란 말이냐? 일왕은 직접 나가 보았어요. 웬걸? 병풍 한 칸이 바람에 접혀 있었던 거예요. 사명당은 병풍이 접혀 있어 그 부분만 외우지 않았던 거죠. 일왕은 말했어요. 좌우지간 사명당 저놈을 죽여야겠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어봐라. 가만히 있지 말고 구리 쇠집을 지어라. 일왕은 사명대사를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쇠로 된 방을 만들어 놓고 사명대사를 들어가게 했죠. 그런 다음 문을 닫고 계속해서 불을 뗐습니다. 사명대사는 그래도 춥다며 불을 더 떼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을 뗐죠. 일왕은 엄청나게 불을 뗐으니 당연히 사명대사가 죽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사명대사가 추워서 볼볼 떨고 있는 거예요. 수염엔 고드름까지 붙어 있고 말이에요. 방을 살펴보니 벽에 얼음 빙자가 써붙여 있었죠. 사명대사는 말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일본이 따뜻한 데라 하더만 세상 이렇게 추운 곳이 어디 있나? 방에 불 좀 더 넣어라. 일왕은 사명대사를 끝까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숯불로 달군 무쇠 안장을 얹은말에 오르게 했죠. 사명대사는 스승께 받은 8만 대장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무쇠 안장을 차갑게 식혀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본이 물에 다 잠기게 된 거예요. 일왕은 사명대사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게. 그러면 조선의 사람 가죽 300장을 조공으로 드려야 된다. 당연히 바쳐야지. 약속하겠네. 그렇게 사명대사의 도술로 일왕의 항복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홍희 장군의 지략. 곽재우 장군은 남명 선생의 제자로 나이 20이 될 때까지 글을 읽었습니다. 장군의 아버지는 곽월이었는데 여러 고을에서 벼슬을 하기도 했지요. 곽월은 임진왜란이 나기 전 아들에게는 글을 읽으라 하고 중국 명나라에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2년 정도를 지냈는데 지조가 어찌나 꼿꼿하던지 주색은 거들떠도 안 봤죠. 얼마나 착실하게 일했던지 돌아올 때는 중국 황제가 붉은 비단 10피를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곽월이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곽재우 장군은 아버지가 중국에서 받아온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위장 전술을 펼쳤죠. 성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어디선가 나타나며 왜군의 혼을 쏙 빼놓았었죠. 왜군은 생각했습니다. 곽재호 장군은 저기 하늘에서 내린 신선 천강신이다. 분명 하늘에서 내린 신장이야. 곽재우 장군은 스스로를 천강 홍희 장군이라 부르며 위엄을 보였답니다. 곽재우 장군이 창녕에서 싸울 때의 일입니다. 창녕읍 뒤에 억새로 유명한 화왕산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화왕산과 현풍 비덕산 사이에 줄을 매달았죠. 산과 산 사이에 줄을 매달았으니까 그 줄이 엄청 길었겠죠. 그 긴 줄에다가 붉은 옷을 쭉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화왕산에 올라가 한쪽 줄을 당기며 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붉은 군복 입은 장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왜군들은 홍희 장군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신령한 재주를 지녔다고 해서
쉽게 못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우당 곽재우는 또 왜군하고 전쟁하면서 조그맣고 예쁜 주머니를 만들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병졸들에게도 메고 다니라고 했죠. 왜군들은 그 주머니 안에 무슨 보물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소중하게 메고 다녔으니 말이에요. 왜군들은 언제든지 그 주머니를 빼앗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곽재우 장군은 왜군들 앞에서 쫓기는 척하다가 은근슬쩍 주머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왜군들은 곽재우를 쫓아가다 말고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나 싶어서 서로 뜯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주머니를 뜯어보니 안에서 땡벌 몇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군들은 벌에 쏘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곽재우 장군은 주머니에 땡벌을 보물처럼 넣고 다니면서 왜군들의 정신을 쏙 빼어놓는 전략을 썼던 거였답니다. 눈빛으로 새를 죽인 정인홍. 합천 가야면 순산에 정인홍이 살았습니다. 정인홍은 어릴 때부터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소문이 나 있었죠. 심지어 눈동자가 2개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인홍이 서당도 다니기 전 대여섯 살 때 일입니다. 가을 추수 전에는 허수아비도 세우지만 사람들이 직접 소리를 질러서 새를 쫓기도 했어요. 정인홍 어머니가 논으로 새를 쫓으러 가는데 정인홍을 데리고 갔죠. 점심때가 되어 어머니는 잠깐 집으로 밥을 가지러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밥 가지러 간다. 꼼짝 말고 새 쫓고 있어라. 밥을 가지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논에 새들도 꼼짝 않고 있어서 다가가 보니 새들은 다 죽어 있었어요. 아이는 아래쪽 도랑에서 가재를 잡고 있더래요. 정인홍과 눈을 마주친 새들이 그 기운에 눌려 그 자리에서 죄 죽어버린 거죠. 정인홍의 눈빛이 이렇게 무서웠는데 정인홍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부모들은 몰랐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인홍은 어릴 때 합천 해인사에서 글을 읽었어요. 옛날에는 과거 공부를 절에서 많이 했죠. 마침 지나가던 고을 원수가 절에 오게 되었습니다. 중들이 모두 뛰쳐나가 군수를 맞이하는데 정인홍만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군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과거 공부하는 유생이라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해인사 중들이 정인홍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공부하는 유생이 어른한테 인사도 않고 어찌 방 안에만 있는가? 허허, 절 앞에 있는 이 조그만 나무를 좀 보세요. 심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몇 해 안에 이 절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자기가 그 고을 원수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인물이라는 것을 말한 거죠. 그 후 정인홍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되어서 광해군을 도왔고 광해군의 신임을 받아 삼정승을 다 지냈답니다. 호묘하 인곡비. 전라도의 어느 가난한 선비가 평양 갔던 친구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평양에 갔다 올 테니 그 사이에 집이나 잘 지키시오. 얼마쯤 가다 중을 만났는데 마침 평양까지 간다고 해서 동행했습니다. 여관에 투숙하면 그 중이 투숙비를 다 내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자다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이 아닌 호랑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색을 안 했죠. 여러 날이 걸려 평양에 거의 왔을 때 어느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선비가 말했습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람인 줄 아셔? 선비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사람이지 뭐요? 나는 지리산 호랑이요. 지리산 신령의 명으로 평양 제일 부자인 이방의 3대 독자를 잡아먹고 오라고 해서
지금 가서 내일쯤 먹으려 하오. 이러면서 어슬렁어슬렁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호랑이와 이별한 선비는 친구네 집에 가려던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방 집에 가서 호랑이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방은 선비의 말대로 집 안팎 경계를 삼엄하게 했습니다. 강한 제목을 사다 높다랗게 담을 쌓고 군데군데 횃불을 피우고 병사들을 시켜 지키게 하고 돼지를 갖다 묶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못 나오게 하고 그 방문에 제목으로 빗장을 질러 놓았습니다. 한밤중 아닌 게 아니라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담이 높다랗자 호랑이는 포효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놀라 달아났습니다. 선비가 호랑이더러 말했습니다. 그 아무리 신령의 명이라지만 남의 집 3대 독자를 없애서 쓰겠습니까? 밖에 놓아둔 돼지나 먹고 가십시오. 그러자 호랑이는 할 일 없이 돼지를 먹고 사라졌습니다. 이러자 이방은 선비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는 그 선비를 못 가게 하고 3년간 먹였습니다. 3년이 되자 집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하여 이방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그럼 가보세요. 선선히 허락한 이방은 타고 가라며 나귀 한 마리를 주고 가는데 필요한 차비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운하지만 선비는 두 말 없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 호랑이가 중이 되어 집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이 말하였습니다. 네, 이놈. 너 때문에 신령의 말을 어겨 난 지리산에 못 들어가고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 내 너를 잡아먹겠으니 원망을 마라. 먹기 전에 네 몸 수색부터 먼저 하자. 이러면서 몸을 수색하였는데 집에 갈 노비밖에는 없자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네가 돈에 눈이 어두워 이방에게 일러 바친 줄 알았더니 너는 아주 착한 사람이구나. 내 너를 죽일 수가 없구나. 하지만 난 지리산엔 이젠 다시는 못 들어가니 죽은 목숨이다. 이러면서 곤두박질하면서 뻗어버렸습니다. 아주 큼직한 호랑이였죠. 선비는 즉시 이방을 찾아가 그 사실을 말하고 묘를 만들어주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호묘하 인곡비, 즉 호랑이 무덤 아래에서 사람이 곡을 하는 비라는 뜻이죠. 선비는 그 길로 고향에 내려왔죠. 그 사이에 이방이 내려준 재물로 그 집은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명할 손자 명 느려준 평안감사. 옛날 평안감사였던 홍판서라는 사람이 손자를 보았습니다. 사주를 보나 점을 쳐보나 손자가 단명하겠다고 합니다. 하루는 글자를 풀어 점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점치기를 다 하고 나서는 종이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모양산 개화춘. 이것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언제나 이걸 품속에 품고 다니시오. 그 후 이 손자가 성장하여 평안감사가 되어 부임하던 날이었습니다. 방에 앉아 앞을 내다보니 푸른 산이 보여 아전에게 산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모양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감사가 느낀 바가 있어서 육반 관속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나면 나한테 보고할 것이며 자지 않고 있다가 내가 부르면 대령하라. 한밤이 되자 인적은 고요한데 대문을 넘어 웬 여자가 손살같이 감사 방문 앞에 들어서는 겁니다. 감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야밤에 웬 안악내요? 이름을 대시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제 성은 개요, 이름은 화춘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감사는 이 여자가 바로 자기를 죽일 여자라는 것을 알고 즉시 육방 관속을 불러 그 여자를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어째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숨겨서 무엇하겠습니까? 실은 제 아버님이 감사님의 할아버님이 이곳 감사로 계시던 시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동료였고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 감사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감사가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너는 효녀로다. 내 감사로서 효녀를 죽일 수는 없다. 자, 네가 나를 죽여라. 이러면서 그 여자를 풀어주자 그 여자가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칼을 내던지며 말하였습니다. 감사님의 태도에 감복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잘못이 있어서 돌아가셨지 무고히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선하신 감사님께 원수를 갚으려던 저의 철없는 소견을 버리고 잘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물러갔어요. 그래서 그 감사는 60살까지 평안 감사를 지내다 명대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제로 동아줄 꼬기. 조선시대 어느 왕이 나라 백성들에게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제로 3발의 동아줄을 꼬아보거라. 담당 관원이 팔도를 다 다녀도 그 문제를 푸는 자가 없었답니다. 그는 돌아다니던 끝에 비가 와서 어느 초라한 집에 비를 피해 들어갔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혼자 있다가 옆집에서 벼를 찢던 그 어머니가 부르며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하자 강아지의 묵고는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아지 불러요. 강아지가 어머니한테 가니 비를 맞지 않고 어머니 심부름을 하고 자기는 안 가도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를 본 관원은 그 아이의 재능이 쓸만하다고 생각되어 그 문제를 들이밀어 보았습니다. 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로 동아줄을 꼴 수는 없고요. 진짜 동아줄 3발을 꽈서 그걸 항아리에 묶은 채 태워 재로 만들어 바치면 됩니다. 그 말대로 보고하자 임금이 매우 좋아하였답니다. 대원군의 당백전. 때는 조선 대원군의 섭정 시절, 경복궁 공사비가 모자라자 지금의 집회와도 같은 당백전을 통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물자를 사서 경복궁을 완공하고는 그 돈의 사용을 금해버렸습니다. 이래서 많은 상인들이 쫄딱 망했습니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당백전 사용이 금지되는 날 새벽, 장날이라 길을 가는데 웬 사람 셋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전에 장터에서 돈을 쓰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이지만 오후에는 돈을 못 쓰게 되니 버린 사람이지. 이 말을 들은 상인은 급히 집에 가서 지금까지 모은 당백전을 모두 갖고 가서 장에 있는 물건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오후에 당백전 사용이 금지되자 다른 상인들은 다 망하고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죠. 이때 상인들이 집에 가다 다리 위에서 신세 타령을 하면서 울자 어떤 놈이 지나가다 그 연유를 묻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감 망한 것은 대원군이요 돈 망할 것은 당백전이다. 이러고는 걸음아 날살려라 도망가 버렸답니다. 사령들은 이놈을 잡으려고 온 장안을 소란을 피우며 쫓아다녔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맺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